한마디로 말해서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있어 공범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의 18가지 혐의 중 하나여서 전체 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간장. 오늘은 엇갈린 결과를 받은 김기춘, 조윤선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한국 기업들에게 과연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구상의 시, 토토의 시 두 편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문화예술계 인사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서 적군은 블랙리스트에, 아군은 화이트리스트에 올립니다. 그리고 차별 대우합니다. 국가가 또 공공이 할 일이 아니지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엄한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있어 최일선에 섰던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무죄라면, 그리고 지시한 사람만 유죄라면 이런 형식 논리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법원이 많이 병들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원 내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돕니다. 적어도 이번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별다른 문제인식이 없는 모양입니다. 혹시 판사 블랙리스트의 총책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측근인가요? 서울중앙지법으로 포클레인을 몰고 쳐들어가는 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대검찰 청사를 쳐들어간 그 시민의 행동이 기억납니다. 그 시민에 대해 황병헌 판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안정에 상당히 신경을 쓴 무난한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보수 정권 10년 동안 주요 보직에서 활약했던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연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면 38%에서 40%로, 5억 원을 초과하면 40%에서 42%로 소득세율을 올리기로 한 것인데요. 과세 대상은 9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영업이익이 한 해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세월호에서 유해 4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 유해 7점이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어제 발견된 유해는 국가수로 옮겨져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수습된 4명도 유해 일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5명의 미수습자를 모두 찾기 위해 화물칸 수색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김용민의 뉴스 간장. 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지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반해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근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이번 판결이 박근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박근혜가 재판받고 있는 18개 혐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혐의 가운데 핵심은 삼성과 롯데로부터 592억 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됩니다. 최고 법정 형량은 무기징역이죠.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재판부가 명백한 직권남용의 불법행위고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것을 선언한 것에 비하면 그 울림이 큰데 형량은 거기에 걸맞지는 못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노태관 국장 등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측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문해위의 그 영화 기금, 문해 기금 있지 않습니까? 문해 기금 부분에 대한 차별이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이빙 벨과 같은 영화 상영과 관련된 차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종 도서로의 어떤 도서 지정과 관련된 그런 차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일종의 우두머리 두목으로 본 거죠. 중심으로 해서 김상률 교문수석, 김종덕 문체부 장관 이런 문체부 쪽의 라인에 대해서는 혐의를 거의 다 인정을 하고 반대로 정무수석인 조윤선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통으로 거의 무죄가 나다시피 한 거고요. 위증만 빼놓고 그 다음에 신동철 정무비서관 역시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됐다는 측면에서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를 해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통으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뜻밖인 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의 자리에 있었지만 내용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 직권남용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판결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전체적으로 입증이 부족하다,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무죄를 했는데요. 네. 대체로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무죄를 받았는데 무능한 수석으로 법원은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알았다는 정황까지 있어서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집행행위에 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네. 이렇게 봤거든요. 그것은 무능한 수석 쪽으로 해서 엄격하게 증거 법칙을 따지다 보니까 무죄로 간 것 같습니다. 다소 상식적으로는 네. 다소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과거처럼 판사직에 그대로 계셨다 그러고 이 사건을 맡으셨으면 조윤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실형이 선고되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섣불리 제가 증거 기록, 소송 기록을, 네네. 수사 기록을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무수석 라인, 예. 조윤선 수석, 또 신동철 정무비서관도 상당 부분 무죄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네. 법원이 이 전체적인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는 김기춘과 문학의 문체 라인 쪽에 네.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했지요. 지난 보수 정권 주요 보직에서 활약했던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는데 김영종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간부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인물이지요. 김영종 지청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에다가 청탁 전화를 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러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완규 지청장은 우병우 라인으로 통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뉴시스 보도였습니다. 제주지검의 한 여성검사가 검찰청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지요. 이 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피의자의 압수수색 영장을 접수했는데 검찰 지휘부가 검사와 상의도 없이 법원에서 영장을 회수해오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에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제주지검장 등 검찰 간부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과 사건 재배당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은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제주지검 차장은 영장을 회수한 것에 대해 실무직원의 실수였다. 이렇게 말한 모양인데 감찰을 요청한 검사는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주변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초당적인 의원 모임을 주도해 법안 발의에 앞장섰는데요. 20대 국회의 적폐 청산 1호 법안이라고 소개한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되게 해달라. 이렇게 밝히며 국회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바탕으로 공권력이 발동이 되어서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이 협조를 해서 또 유럽 국가들의 공권력과 공조체제를 이뤄서 최순실 재산을 조사하고
몰수까지 이르게 하는 최순실 재산 특별법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지난주에 최순실 루트를 쫓는 동안에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을 발견을 했습니다. 최순실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최순실의 유럽 재산과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도왔던 조력자들의 조직은 여전히 왕성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재산이 처분되고 있는 그런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가 돈을 찾기 위해서 왕래를 했다고 현재 교민들이 제보를 하시는 스위스 은행의 구체적인 정황도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교민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속에는, 교민 모임 속에는 스위스 유니언 뱅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현지 뱅커들이 포함된 우리 스위스 교민 모임이 만들어져서 이후에 스위스 관련된 최순실의 계좌 추적이 활발하게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법안 발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이렇게 해서 총 130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하셨습니다. 아쉽게도 과반 의원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미참여 의원은 원내 지도부, 현직 장관 등 이러한 현실적인 신분, 지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발의에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후에 만약에 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의 의원님들도 지금이라도 협조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양심적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동참을 호소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청와대 간담회에서 중견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오뚜기가 초청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라면 값을 올리지 않았고 비정규직이 없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창업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1,500억대 상속세를 납부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찬사를 받았지요. 그런데 착한 기업 오뚜기에도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뚜기 그룹의 13개 국내 계열사 가운데 5개가 일감 몰아주기에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라면값 동결은 선이라기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오뚜기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총각내 야채가게는 채소와 과일 전문 프랜차이즈지요. 가맹점을 운영했던 점주가 갑질과 횡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스쿠터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나 이거 사줄 사람 하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있었습니까? 이런 요구가? 네, 그거는 그냥 사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사진을 올려서 나 이거 사줄 사람 하면 단톡방에 이제 점장들 중에는, 아니면 총각들 중에서도 선착순이라고 거기서 한 것처럼 경쟁 다투어서 먼저 손을 들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사주고 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돗개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넌 참 된 사람이다 이런 거죠.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사에서 이렇게 스쿠터 사달라고 하면 또 사주는 상황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사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있길래 이렇게 스쿠터를 사주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이거를 사주면 그게 뭐 500만 원짜리든 뭐 얼마짜리든 아마 이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 애는 참 뭐 마인드도 괜찮고 괜찮은 애다. 좀 키워주자. 뭐 이렇게 마음을 만약에 뭐 대표가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저희 뭐 이 총각내라는 가게 특성상 1차 식품 생물을 취급하는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가락시장에 이렇게 나오면 그 복숭아가 다 맛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맛있는 건 한정돼 있죠. 근데 그 맛있는 걸 한정돼 있는 거를 총각내가 또 다 살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각내 산 것 중에서도 좋은 품질이 있고 조금 떨어지는 품질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누구한테 주고 안 주고는 완전히 본사 마음인 거죠. 싸고 좋은 물건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단톡방에 있는 점주들이 뭐랄까요, 소위 그 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요구가 있으면 이런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었던 건가요? 어떤 점을 하나 살리고 죽이는 데 있어서 거기 뭐 요새 그 신문에 나온 톡 중에 뭐 참 쓰레기다 이거 말고도 너희를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단톡방에다가.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생물 물건 특성상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매자한테 야 너 어느 점 무조건 살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또 어느 점을 무조건 살린다는 거는 다른 점에 갈 수도 있는 거를 거기에다가 몰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는 살겠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본사 직권으로 어떤 업체는 공급을 하고 어떤 점주는 공급을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또 점주분들이 어떤 이 본사 행태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제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했지요. 지난 2015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는데요. 하지만 2년 만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맞다라면서 적정 담뱃값은 6,50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흡연율 자체도 약 2.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본안으로 돌아가서 애초 이렇게 담뱃값을 인상할 때 정책 목표와 취지 부분을 앞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이 흡연율을 떨어뜨려서 어쨌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수 확보가 됐으나 이것이 정말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쓰였는가? 쓰이지 않았다면 이게 애초의 취지는 올린 것하고 전혀 무관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실제 근데 이제 담배 붙는 세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담배 전체 가격의 약 74%가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4,500원 같으면 한 3,300원 정도까지. 3,300원 정도가 간접세로 나가죠. 예. 네, 그게 이제 세금인데 이 세금의 내용을 보면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등이 있고요. 예. 건강 관련한 그 세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작년에 12조 원 담배세 거둔 것 중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약 4분의 1은 3조 2천억 정도가 편성이 되거든요. 예. 문제는 이 3조 2천억 중에서 건강에 대해서 물론 많이 쓰지만은 특히 흡연 예방과 금연 사업에 쓰는 게 5% 정도밖에 안 돼 왔어요, 지금까지. 예. 이 부분은 좀 더 늘려야 되고요. 예. 근데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은 이러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그 서비스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흡연율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3초 만에 답변 듣겠습니다. 적정 담배 가격 얼마라고 보십니까? 저는 너무 적게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6,500원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내년 초에는 6,500원까지 올려야 고맙습니다. 확실히 흡연율이 떨어지겠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사립대 총장이 단란주점을 182여 차례에 드나들며 1억 5천만 원을 탕진했습니다. 그 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충당했는데요. 교육부가 파악한 배임과 횡령 금액은 31억에 이릅니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사학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학비리 근절 방침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교수가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갑질하는 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특히 남자 교수가 조교를 맡은 대학원 여학생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억지로 술자리에 데려가 성희롱을 하고 심지어 언제 몸을 바칠 거냐 이런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대학원 생활이 두려워 교수의 꿈을 접는 조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지요.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수 세력과 원자력 학계의 반발은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원전이 안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책임한 행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신문 칼럼을 보면은 지금 이게 해수부 관할 사안은 아니지만은 김영춘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원전 이 공사 일시 중단을 주장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지역구가 있는 경남 지역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 적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 지역은 부산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고리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에 있습니다. 아, 가까운 데 있군요. 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감이 전혀 없으신데 특히 최근에 경주발 지진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그런 지진을 겪으면서 부산, 울산, 경남 일대의 그 원전 지역 주변 주민들은 아주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월성 원전 주변에 경주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지금 전기를 다루는 산업자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안 하면 큰 나라가 큰일이 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까지의 이른바 원전 산업 종사자들이나 그 전문 연구자들은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해왔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그런 비용 계산이라든지 그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무조건 안전하다는 논의가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좀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당신 무죄가 됐대? 뭐? 어머나.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땡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응? 자, 어서 풀어줘. 나 감옥에서 내보내. 벌써 그러나 성질도 급하기는. 당신 재판에서 당신이 무죄가 된 게 아니라 조윤선 재판에서조차 당신에게 적용됐던 블랙리스트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니까. 그러니까 지시한 김기춘 그 형 말고는 나머지가 다 무죄로 결론났다고. 그래? 기춘이 오빠가 온팡 뒤집었었네. 그래. 그러면 앞으로 나도 기춘이 오빠한테 다 뒤집어 씌워야지. 어떻게? 국정농단
그 김기춘 오빠가 시켰다고 할 거야. 삼성, 롯데 등에게 받은 500억대 뇌물은? 당연히 기춘이 오빠가 뇌물 받으라고 시켜서 했다고 해야지. 노태강 문체부 국장을 나쁜 사람이니까 자르라고 한 건? 그것도 역시 기춘이 오빠가 시켰다고 하면 되지 뭐. 그렇다면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온갖 주사 맞은 거는 그것도 기춘이 오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맞은 거라고 하지 뭐. 국정원 대선 개입은? 기춘이 오빠 작품이지. 11.26 사태는? 그것도 기춘이 오빠가 배후지.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은? 그것도 당연히 기춘이 오빠가 마쿠에서 다 짠 거지. 을사늑약은? 그것도 기춘이 오빠가 다 한 거야. 몰랐어? 임진왜란은? 그것도 기춘이 오빠가 시켜서 한 거지 뭐. 백제 의자왕과 삼천궁녀 사건은? 그것도 기춘이 오빠의 공작이지. 살수대첩도? 살수대첩 고구려. 아니 이 새끼가. 아이 씨발 왜 때려? 기춘이 오빠가 때리래 이 씹새끼야. 열불나면 기춘이 오빠한테 가서 따져. 문제 드립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어제부터 영업을 시작했지요.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는 제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데 이보다 앞서서 시작된 제1호 넘버원 온라인 은행, 이 은행의 이름이 박씨 뭔지 아나? 알지. 1번 문제은행, 2번 K뱅크, 3번 뮤직뱅크, 4번 정자은행, 5번 기춘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웨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목소리가 침울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형들이 가볍게 나와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침울한 겁니까? 그럼요. 이거보다 더 침울할 일이 또 있습니까? 저는 항상 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사법부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용 무죄, 박근혜 무죄. 이거보다 더 슬픕니까?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지금 조윤선은 무죄가 됐어요.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무죄라는 거죠? 그렇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지원을 못 받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 죄가 없고 본인이 블랙리스트 자체를 모른다고 계속 줄기차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위증죄를 적용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거는 뭐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겁니다. 결국 이제 김기춘이 시켜서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종범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 공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위에서 지시만 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전혀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지시를 상급자가 하면 그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밑에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조윤선이 왜 정무수석실에 있기도 했고 문화부 장관이기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위에서 시킨 거를 한 거로 그러면 무죄라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무죄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프로처럼 정말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죄가 없어가지고 무죄인 경우가 있고 김용민 씨처럼 이게 정말 굉장히 나쁘지만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보도낸 내용만 좀 보면 문제가 됐던 거는 장관일 때 하고 정무수석일 때 하고 두 개가 좀 나뉘어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블랙리스트 초안이 작성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김기춘이 지시할 때 그거 할 때는 청와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이 진행이 됐던 거고, 그래서 한참 진행 중일 때 정무수석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부하 직원들, 자기 밑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하는데 가담했던 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바뀐 조윤선 전 정무수석한테 보고를 하고, 뭐 그래서 조윤선이 승인을 하고 또 지시를 하고 이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화부 장관으로 왔을 때, 문체부 장관으로 왔을 때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을 막았던 흔적,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데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는 심증만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내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고 법원은 없는 증거 관해서는 유죄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뭐 형사소송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라든지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이 나중에 제출이 되면 항소심에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 지금 이 결과를 놓고 분노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동안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오해에 기반해서 촛불을 들었다는 이야기인가? 뭐 김기춘은 3년 받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릴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라고 지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다라고 완벽하게 이 사람 편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증거를 더 찾아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공소 유지라든지 아니면 아예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 복귀를 해보시면 맨 처음에 국민들이 막 촛불을 들고 막 할 때만 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방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문화부 관련해가지고도 뭐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막 파쇄기 갖다 놓고 증거들 없애고 막 그런 게 막 걸리기도 하고 그걸 또 휴지통에서 주워와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막 보도를 하기도 하고 난리 법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진행될 때 의지가 없었고 또 특검이 진행될 때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하게 수사를 했고 처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도 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방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져온 결과라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고 좀 속이 상한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좀 거는 것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좀 발견이 되고 예. 그래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검찰 수뇌부부터 밑에 있는 말단 검사들까지 모두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잘 찾아가지고 하려는 의지가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거에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전열을 가다듬어서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있다고 보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무 반응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이 그렇게 굉장히 들끓고 있다라는 것을 뭐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좀 목도하면 그러면 2심 재판을 할 때 어쨌든 3심에서 확정이 돼야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길게 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한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근데 장관 되고 정무수석쯤 됐으면은 이건 종범 차원을 넘어서서 공범일 텐데 재판부가 왜 그렇게 보지 못했는지 참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네. 또 김기춘 3년도 너무 적어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7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저도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고, 뭐 여러 가지로 김기춘 전 실장이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뉘우치거나 반성하거나 하는 기색보다는 본인이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냥 본인이 아픈 걸 또 부각하기도 하고 굉장히 얄밉게 재판을 계속 받아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재판 결과 나온 걸 보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원을 배제한 것은 거의 김기춘이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좀 본 것 같아요. 1급 공무원에 대해서 뭐 사직 지시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1급 공무원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만 가지고 3년을 이제 선고를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물론 이제 뭐 고령이기도 하고 본인이 뭐 이제 스탠스를 8개나 받고 있고 8개가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탠스라고 혈관이 막혀 있으면 그 혈관이 이제 막히면 피가 못 돌잖아요. 그렇지. 그냥 관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 놓은 건데 그게 어쨌든 지병이 있어가지고 스탠스가 8개가 지금 심장에 박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도 많고 또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점을 아마 고려해가지고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한 것 같은데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사직을 지시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 가지 혐의들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7년을 구형한 건데 그 중에 일부가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뭐 고령에다가 아프고 뭐 이런 걸 참작했으니까 한 3년형을 한 게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지금 공분하는 거는 김기춘 실장이 예전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수위를 입은 거는 지금이 처음인데 지금껏 해왔던 악행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뻔히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너무 엉망이었으니까 단죄를 한 번도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서야 뭔가 정의가 바로 서나 그러면 굉장히 중형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3년밖에 안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허탈한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법리를 아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법원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국민들이 뭘 몰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흥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예. 국민들의 마음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영민하신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법을 정말 잘 아는 분이니까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법 잘 지키라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이 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아는 분이 가가지고 거기서 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는커녕 자기가 똑똑한 머리를 앞서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에서 주무르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특히나 이제 박근혜 부녀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계속 분탕질을 쳐왔던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단죄를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에 진행됐을 때는 수사를 방해하고 어찌됐든 이게 뭔가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되도록 하는 방해 흐름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류가 바뀐 게 지금 얼마 안 됐다는 사실을 좀 환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1심이기는 하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검찰이 당연히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항소를 할 것이고, 그래서 항소를 하는 과정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됐고, 예.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김기춘 실장은 다만 블랙리스트에만 관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다른 것들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국민들이 공분하는 지점을 법원과 검찰이 좀 제대로 알고, 그냥 뭐 고령이기도 하고 우리 선배님이니까 그냥 이 정도 3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냥 적당히 묻을 게 아니고 증거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단죄를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2심, 3심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된 상황이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김기춘 관련해서 재판받을 거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문건을 다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거의 뭐 대통령을 보좌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자리라고 봐도 무관하고, 더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하면 뭐 그분은 이제 맑은 분이시니까 그분이 뭘 알고 막 시키고 그거를 따라하고 이런 구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정의 모든 이런 뭐 것들을 김기춘 실장이 알고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건들이나 추가 증거들은 김기춘 전 실장한테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라도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속이 좀 덜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역사에 굉장히 큰 폐해와 악행을 저질렀던 분인데 그냥 3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뭐 사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서 그게 한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본인은 그걸로 다 무슨 훈장 받고, 또 보니까 그 훈장 받은 거를 감형의 사유로 적시를 했던데, 저는 그 부분은 재판부가 좀 크게 미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이 훈장을 받은 것이 정말 떳떳하게 공직을 잘 수행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분이 가가지고 조작한 간첩 사건만 몇 건이고, 그분이 가가지고 뭐 여태까지 잘못했던 악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받은 그런 훈장을 감형의 사유로 적시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이고 아프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 뭐 공직에서 오랫동안 뭐 봉사를 했던 점,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는 거는 저는 재판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미스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 문제. 하여튼 뭐 끝나야 끝난 거지 지금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어제 판결 결과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조선일보가 조윤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계에 입문하도록 길을 터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예언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우리 뭐 내기를 해야죠. 뭘 거세요? 아니 뭐 내기를 걸 것도 없어. 이거는 뭐
너무나 명징한 나의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뭘 건다는 거는 나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 그래요? 그건 상관없고, 이게 안 될 경우에, 김프로한테 시원하게 500만 원을 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징하면 명징할수록 더 걸어도 되겠네. 푸르마블의 그 지폐 500만 원 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고생하셨네. 아이고, 별 말씀이요. 하여튼 다음 주에도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하여튼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이런저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에는 또 제가 김프로쇼에 나갑니다. 여러분 또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이 바뀌는 일주일에 한 번의 기회니까요.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국내 최초의 상장기업 경방이 공장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1919년 창립한 경방은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방직업체인데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우리나라 1호 상장기업 경방이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MBC를 통해 보도된 경방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희가 아예 베트남에 뭐가 없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냥 거기다 새로 차린다가 아니고 원래 있는데 거기다 그냥 회비를 좀 더 추가하는 거죠. 전혀 무관하지 않겠죠. 인건비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경방의 생산 기반 이전 소식을 바탕으로 보수 언론들은 최저임금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공장 이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경방 측은 생산시설 이전 비용으로 2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방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2억 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직원 400명의 연봉에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적용한 수치인데요. 김병관 의원은 22억 원 때문에 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영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한 경방은 이미 2008년부터 베트남 생산기지를 꾸준히 확장해왔습니다. 해외 완전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3년엔 제1공장, 2015년엔 제2공장을 가동한 것입니다. 특히 경방은 2008년 이후 베트남 진출에 집중하면서 국내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왔는데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꾸준히 진행해왔던 겁니다. 서울신문의 취재 결과 경방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장 이전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너무 과장되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의 침대.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복,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용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와 경북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 지역의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청주 30도, 대전 31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주 35도, 대구는 34도로 예상됩니다. 휴일과 주말에도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오늘은 그 신상 발언 겸 김용민 PD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송 전에 아주 짧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 막대해 주십시오. 불편합니다. 이 곤란한 질문도 막 하시고 제가 뭐라고 감히 존경하는 김 프로님에 비해서 이렇게 특혜를 받는 것 같은 굉장히 불편하니까 저도 앞으로 막대해 주셔서 예, 모든 출연진의 평등화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방송을 하시고 고난의 9년을 보내시면서도 이 브리핑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 국민 TV를 만드시고 하셨던 건 더 나은 세상,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김용민 PD님 신념이 있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연진의 그 막대함부터 서로 평등했으면 하는 네, 간곡한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요. 네. 걔는 아직 인간이 덜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편집하고 다시 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받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김 프로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드린 이야기인데 그렇게 받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다 제가 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 괜히 말 꺼냈네요. 네. 저희 김 프로하고 굉장히 친하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안 친하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두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걔가 저보다 훨씬 어리죠. 한 4살인가 5살 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김 프로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말은 뭐 제가 항상 이렇게 홀대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이 양반이 그 3대 지상파 방송 기자로 있는 와중에 정원 관련한 그런 불이하고 부당한 행태에 대한 그 취재를 하던 와중에 벽에 막히면서 그러면서 무슨 기자냐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해서 따로 나왔는데 따로 나와서 한 일이 뭐 유관한 일이 아니라 재즈 레이블을 만든 거였어요.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보통은 넘는구나. 그럼요. 사람이 꿈이 있으니까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조를 한 번도 출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검찰 기자들은 그 회사에서 사회부에서 최고 에이스들이 가서 진짜 진검승부를 벌여요. 거기서는 특종이 한번 터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을 먹으면 정말 평생을 못 잊을 정도로 뼈아프게 물을 먹는 겁니다. 온로비 사건, 북풍 사건 이런 게 거기서 특종이 한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뭐 물 먹은 쪽에서는 줄초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법조 출입 기자들을 정말 에이스로 뽑아서 보내고 가면 서로 눈빛만 봐도 그냥 실력이 다 드러난대요. 저쪽은 뭐. 그런데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김 프로는 거기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로서도 정말 뛰어나신 거죠. 그러니 취재 현장을 떠나온 지 상당히 됐는데 우병우 건 같은 거를 단독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김 프로는 정말 실력이 출중한 그런 지금도 사실 일선에서
뛰면서 사회정의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좀 한 발 빠져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꼭 지상파 방송에 몸담고 있어야 뭐 큰일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또 나와서도 또 큰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브리핑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 프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딱 하나. 인간성.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인간성을 길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시면 앞에 걸 편집을 못 하지 않습니까? 편집 좀 해달라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밟아야 합니다. 예,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재벌 회장들 그 이야기를 제가 앞서 했는데 사실은 진짜 경처해야 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함께 술을 나누는 모습, 참 아직은 좋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하고도 제가 오늘 드릴 브리핑하고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제 제일 큰 뉴스는 그 재계인들과 대통령의 만찬이었고요. 근데 이 이외에도 경제 쪽에서는 눈길을 끌만한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총각 내 야채 가게. 이영석 대표 저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갑질 논란, 뭐 점주들 따기 때리고, 뭐 오토바이 사진 단톡방에 올려놓고 나 이거 사줄 사람 뭐 이런 짓을 했다는 사람 이제 사과문이 올라왔고요. 앞서서 뉴스간장에서 그 피해 점주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BBQ 치킨 유통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유통 마진을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BBQ 치킨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BBQ 치킨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BBQ는 여러 구설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프랜차이즈 협회 임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사람들이 90도로 머리를 탁 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불공정 간행 근절 대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 최근 불거진 갑질 관행에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자정 노력을 펼칠 테니까 공정위는 조사를 멈추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웃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웃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릎을 꿇었는데 꿇으면서도 우리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법과 제도로 규제하면 우리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우리 스스로 고칠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의 연장선에서 이제 어제 BBQ 치킨이 먼저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이 자정 노력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협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러면 경제가 엉망된다. 꼭 이런 협박을 한 자리 깔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쌍한 표정으로 아우 좀 봐주세요. 우리가 자정할게요. 시간 주세요. 하고 빕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프랜차이즈 협회 기자회견 때도 박기영 협회장이 딱 이 패턴을 사용하더라고요. 몰아치기식으로 조사를 하면 프랜차이즈 산업을 붕괴시킬 거다. 이렇게 운을 먼저 떼요.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 망하면 경제가 좋겠어? 이렇게 나온 다음에 공정위는 조사를 멈추고 우리가 먼저 자정과 변화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항상 정해진 패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시간을 주면 프랜차이즈 업계가 더 나아가서 한국의 기업들이, 더 나아가서 어제 만찬에 참여했던 한국의 재벌들이, 더 나아가서 자본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자정이나 변화를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오늘 검토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경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여담으로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사실 선입견이 이 개혁 대상에 오른 집단들이 자정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경제 쪽이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그 집단에 가까이 있어 본 경험으로는 개혁 대상이 나 자정할게 시간을 주세요 하는 얘기는 거의 뻥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경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경찰 기자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고 경찰청 본청 출입도 한 2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시절 때였어요. 그런데 경찰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부 시절만 해도 경찰이 앞장서서 사회의 정보를 모았고 민족민주운동 세력을 탄압해온 최선봉장이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 그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경찰 국가였습니다. 경찰의 위력이 정말 엄청났죠. 그런데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경찰이 이제 정권 분위기가 바뀌니까 민중의 지팡이로 정말 거듭나겠다고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 민주정부에 걸맞은 경찰이 되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시절에 경찰청 본청을 출입했는데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들을 만나보면요. 이 경무관이라는 게 군대로 치면 별입니다. 원스타입니다. 원스타. 그러니까 이 별을 단 고위 간부들 이상들을 만나보면 민주경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고위 간부들한테는요. 예. 그냥 경찰은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입니다. 관성에서 조금도 못 벗어나요. 제 경험이요. 제가 명색이 일간지 기자인데 경찰 고위 간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뭔가 대한민국 치안을 걱정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정말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는 게 딱 하나예요. 관심사가. 승진입니다. 자기의 미래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김용민 PD님 그 표창원 의원하고 조홍천 의원하고 공개 방송 한번 하셨지 않나요? 조홍천 의원은 아니고요. 이정열 전 판사. 예. 이정열 판사님하고요. 예. 그거 방송 혹시 언제 올려주신지 저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31일 월요일에. 올라오는군요. 예, 저는 사실 그걸 되게 듣고 싶은 게 표창원 의원 의견을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경찰은 심지어 민주정부 시절이었는데도 간부들 모습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습니다. 한 간부는 저한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계속 피해 다니니까 이 기자님 저 언제 저희랑 술 한잔 하셔야죠. 좋아하는 후배 몇 명 불러오세요.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마련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발언을 해요. 듣는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도대체 경찰 공무원이 200만 원을 어디서 마련해 온다는 것이며 기자들하고 만나는데 술 마시는데 200만 원은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반적이었었던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경찰은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민주정부 하에서도 경찰이라는 조직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시민들 앞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였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이철성 청장이 정권 바뀌니까 잽싸게 튀어나와가지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제가 그걸 보고 저 새끼들은 진짜 그냥 나쁜 놈인 걸 떠나서 벨도 없는 새끼들이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궁창이라도 머리 박을 새끼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권 바뀌었다고 쪼르르 튀어나와가지고 당사자 유족들한테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화면으로 원격 사과를 하잖아요.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표창원 의원 동기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경찰분 중에요. 근데 그분이 한 4년 전에 만났으니까 표창원 의원이 경찰을 막 그만뒀을 때였을 거예요. 국회의원도 아니셨을 때. 그런데 그 당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표창원 걔 원래 이상했다고. 학교 다닐 때부터 원래 삐딱했다고. 원래 데모하는 거 구경도 다니고. 그러니까 걔는 경찰이 안 맞아. 경찰하면 안 되는 애야.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한국 경찰에는 표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안 맞는구나. 경찰들 스스로 그걸 인정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는 표창원이라는 사람처럼 정의로우면 이상한 거예요. 안 정의로운 게 정상인 집단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제 경험에 의한 선입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 같은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앞으로 민주정부 아래서 경찰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생각이 확장되다 보면 저는 경찰뿐만 아니고 국정원이나 검찰 이런 것들도 왠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 집단이라는 것은 권력이 바뀌면 잠깐은 변신할 수 있어도 구조적으로는 민주, 민권, 인권, 평등 이런 것들과는 조금 맞지 않는 집단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정의 기회라는 게 별 소용이 없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의 선입견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제 선입견이고요. 제가 전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경제 쪽 기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은요, 재벌은, 자본은 과연 자정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으시면 99.9% 불가능하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세계 평균으로 보면 99.9% 불가능한 거고요. 한국 재벌의 경우만 따로 떼서 물어보신다면 99.99999999999%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난히 더 불가능한 집단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목적이 축적입니다. 돈을 더 모으는 거예요.
기업과 자본의 목적은 이윤 추구라고 정확하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자본의 목적은 도덕적인 이윤 추구라거나 올바른 이윤 추구라거나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냥 이윤 추구라고 적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론적으로 자본은 도덕이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도덕적 고려도 하지 않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일에 뛰어드는 게 정상인 애들입니다. 물론 이제 개별 기업의 역사를 보면 도덕적인 경영을 한 기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자본을 전반적으로 보면 자본이 도덕과 결부된 역사는 단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의 자정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본의 탐욕이라는 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능가한 거죠. 문제는 이 긍정적인 기능을 넘어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성까지 탐욕으로 침해를 해버리거나 사회의 기본적 규칙까지 와해하는 악마적인 성향을 띌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지금 프랜차이즈 갑질도 그런 거죠. 특히 한국 같은 저질 자본주의에서는 도덕을 넘어서는 자본 탐욕이 너무너무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처럼 공정위가 조사한다 그러면은 기업을 죽일 셈이냐, 우리가 자정하겠다, 시간을 달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성, 반성, 도덕 이런 건 얘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정한다는 말을 믿고 시간을 주면요. 얘들은 자정을 하는 척하고 시간을 번 뒤에 오히려 시간을 준 개혁 세력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음모를 꾸미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벌들이 찻대기 하고요. 홍석현이 이회창 밀어준다고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민주정부가 싫은 거예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민주정부 앞에서 굽신굽신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내 편이 돼줄 보수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민주정부 등 뒤에 칼을 꽂을 생각을, 악마의 공작을 항상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탐욕적 자본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정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강력한 법과 제도로 이 야욕, 욕심이 도덕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버려야 돼요. 이게 근데 당장은 조금 고통스러워 보여도 장기적으로 그 사회를 위해서는 100만 배 나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당장이야 기업들이 나 죽어요, 나 이제 고용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사회가 약간 불안해지죠. 그런데 그 고통이 무서워서 자정의 시간을 줄게요 하고 여유를 주면 얘들은 백발백중 등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게 역사의 경험이었어요. 이걸 잘 해결을 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산업계의 토대가 된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법 중에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셔먼법이라는 법입니다. 이게 1890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당시에 미국은 철강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이런 애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자본은 탐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쟁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자본은요, 자기들끼리도 결국은 약한 자를 짓밟고요. 올라서서 90%, 100% 시장을 장악하는 독점 기업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경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시장 점유율이 50%가 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경쟁사들을 더 죽여서 60, 70, 80, 90으로 점유율을 계속 끌어올리는 게 얘네들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독점 상태가 오면 시장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죠. 19세기 후반 미국 경제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록펠러, 카네기 이런 애들이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설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한테 자정의 기회를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반독점법, 셔먼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얘네들이 장악하고 있던 거대 기업들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정부가요. 이때 록펠러가 이끌던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 정부가 강제로 30개로 쪼개버립니다. 하나의 기업을요. 이때 담배 시장을 95% 이상 독점했던 아메리칸 토바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정부가 강제로 16개로 쪼개버려요. 대부분 미국을 장악하고 있던 거대 기업들이 이때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정부가 강제로 삼성을 해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났겠죠. 보수 언론부터요. 빨갱이 정부냐, 왜 기업을 정부가 해체하냐, 난리가 났겠지만 이 일을 처음 해낸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당시에 이 법을 발의한 상원의원 이름이 존 셔먼이고요. 이 사람 이름을 딴 법인데 셔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독점을 가진 왕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신념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요. 그래서 이 신념에 따라 경제를 좌우하는 거대 기업들을 법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좋은 선례는 일본입니다. 이 재벌이라는 말의 원조가 일본인데요. 일본어로 자이바츠라고 읽고요. 예.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일본을 대표하는 3대 자이바츠 재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자이바츠는 역사도 굉장히 깊어요. 미쓰이가 1876년, 미쓰비시가 1870년, 스미토모가 제일 늦은데 1919년 뭐 이러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했던 짓이 지금 한국 재벌들 했던 짓하고 똑같았는데 예. 미 군정이 패전 이후에 일본을 지배를 하면서 이때 미 군정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최측근들, 일명 뉴딜러들이라고 불리는 경제개혁파들이 일본에 대거 도착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뉴딜러들이 자이바츠를 그냥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한국에 재벌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일한 재벌이 일본의 자이바츠였는데 이걸 미국 군정이 아작을 내버립니다. 없애는 방법도 지금 시각으로 보면 황당합니다. 무슨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법을 딱 정하고 강제로 세 가문 주주들한테 당장 주식 팔아라 이렇게 그냥 명령을 해버려요. 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열사들을 다 일일이 강제로 분리를 해버려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걸 해낸 게 미 군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 군정 당시 뉴딜러들의 시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얘네들은 놔두면 안 되는 애들인 겁니다. 가만 놔두면 또 일본 군국주의자들하고 결탁해서 돈 대주고 일본 제국주의 부활에 참여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정이고 뭐고 없이 바로 법으로 정해서 강제로 탐욕을 제어하도록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셔먼법 그리고 일본의 자이바츠 해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느냐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에 일본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뭐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에는 물론 혼란스러웠겠지만요. 그래서 끝없는 탐욕을 부리는 자본의 욕망을 법으로 제어하는 건 저는 그 나라 경제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정의 기회를 주는 건 절대 대안이 아닙니다. 자본과 관련된 모든 개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YTN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페이북에 올리셨던데 예. 요렇더라고요. 노종면이 배제된 채 선임된 YTN 사장. 아마 한동안 현 정부 입안의 혀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권력에 힘이 빠지면 신기득권 본성이 부활하겠죠. 뭐 이런 글을 올리셨던데 예. 정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YTN은 자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언론이잖아요. 당연히 친자본적이죠. 이 자본의 본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공기업이 최대 주주여서 당분간 정부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문재인 정부처럼 좋은 정부가 들어서면 한순간은 입안의 혀처럼 굴 수 있지만 절대로 자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자본은 자정이라는 걸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면 YTN도 마찬가지죠. 반성하지 않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등에 칼을 꽂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칼을 꽂을 생각을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유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로 자본의 탐욕의 한도를 단호히 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탐욕이 인간 도덕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 언론 같은 경우는요. 자본의 탐욕에 좌우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자본의 탐욕에 노출된 상태에서 절대 그냥 너희들끼리 자정해봐 하고 기회를 준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어제 프랜차이즈 업계 자정 약속을 보면서 유난히 우리 한국 사회가 또다시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본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들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파일. 저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해를 풀어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그가 감옥에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국회 위증. 지난 겨울로 돌아가 보자면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 자리에서 선서를 안 했지만 그렇다고 위증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법.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에 의해서 출석한 증인입니다. 이상 됐습니까?
어떤 위증이었을까? 전혀 제 소감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는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조윤선 장관님, 그렇게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의원님, 이건 궤변이 아니고. 자, 다시. 장관 되고 나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누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회에서 답변 드린 것도 기관장으로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장관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아셨냐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도정환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물어본 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끝까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던 터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직면하고 직원들이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지금 그렇게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전모가 증인, 그거면 대답하세요. 질 것이라고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존재하는 건 맞죠?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 11월 조윤선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끝내 빗길을 드는데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결국 청문특위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위증죄 고발을 언급.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세 증인을 위증의 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본인은 무죄여도 블랙리스트와 그 피해자는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 조윤선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거 없어요?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아무 언급 없이 귀가하고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네.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정전협정일이죠? 예. 그래서 한국 전쟁을 그린 시 2편 골랐습니다. 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50년대, 60년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 시인 중에 구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구상. 네. 고은과 함께 외자 시인의 최고봉, 투톱.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해방 직후에 필화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고요. 남쪽으로 와서 한국 전쟁을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이승만 정권 때 간첩 조작에 연루되어 고생을 하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1956년에 이 초토의 시라는 연작 작품을 쓰는데요. 초토란 우리가 초토할 때 초토입니다. 아. 전쟁으로 불에 그슬려서 시커멓게 된 땅 이런 뜻이죠. 아, 그게 초토화할 때 초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50년대 전쟁 이후에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어를 할 수 있죠. 초토라는 게. 예. 이 초토 위에서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미래를 상상해야 했을 겁니다. 예. 이 초토의 시는 연작 작품인데요. 이 전쟁의 고통을 초월해서 정말 구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를 찾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시입니다. 50년대 남북이 극한의 대결을 일단락 짓고 정전이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마무리 지었죠. 예. 그 상황에서 우리 남북 간의 증오의 상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56년에 쓴 이 작품에서 구상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를 고른 이유는 녹음하는 오늘이 예. 정전협정이기도 하지만 세금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예. 이거 순전히 제 공상입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국방비로 소요되는 비용들 만약에 한 10%, 20%만 감축한다고 해도 상당한 복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세금들을 세이브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의미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김PD 생각 어때요? 비슷하죠? 예. 요즘에 사자방이라고 해서 방산비리도 조만간 이제 조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아무 찍소리 못하고 그야말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무기를 사들이잖아요. 예. FX 사업은 물론이고 그런 그 허투루 쓰이는 돈들 그리고 국방비에서 새 나가는 그 돈들만 아껴도 담뱃세를 비롯한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들에 휩쓸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공상입니다만은. 근데 이런 공상들이 또 현실화되는 게 살아가는데 하나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해를 꿈꾸는 구상의 시, 초토에서 쓴 시, 제목이 초토의 시 두 편 보겠습니다. 예. 하나는 초토의 시 8이고요. 연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중에 8이고 두 번째 것은 초토의 시 10입니다. 초토의 시 8은 적군묘지 앞에서 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예. 함께 맞붙어서 싸웠던 그 적군묘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초토의 시 8.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로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인 공산의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여기서 은원이란 은혜로우면서도 원망스러운 무덤이란 뜻입니다. 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적군묘지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미움으로 총질해야 됐는지 왜 그 원한을 풀지 못했는지 그걸 정말 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예. 고향 땅이 30리면 가는 곳인데 북에 고향을 둔 시인으로서는 이게 훨씬 절절했을 겁니다. 사실상 이때는 분단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월남한 사람도 많았고 월북한 사람도 많아서
식민지 시대 때까지만 해도 동무였던 사람들이 아주 많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끼리 총을 겨눴으니 그 고통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네, 적군묘지 앞에서라는 부제가 달린 초토의 시 8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초토의 시 10입니다. 이 시편이 저한테는 더 깊이 와닿습니다. 조국을 심청이 마냥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이 초토의 시 10편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국아, 심청이 마냥 불쌍하기만 한 너로구나. 시인이 너의 이름을 부를 양이면 목이 맨다. 저기 모두 세기의 백정들, 도마 위에 오른 고기 모양, 너를 난도질하려는데 하늘은 왜 이다지도 무심만 하다더냐. 조국아, 거리엔 희망도 절망도 못하는 백성들이 나날이 환장해만 가고 너의 원수와 그 원수를 기르는 벗들은 너를 또다시 두동강을 내려는데 너는 오직 생각하며 쓰러져가는 갈대더냐. 원혼의 나라 조국아, 너를 이제까지 지켜온 것은 비명뿐이었지. 여기 또다시 너의 마지막 맥박이듯 어리고 헐벗은 형제들만이 북으로 발을 구르는데 먼저 간 넋을 풀어줄 노래 하나 없구나. 조국아, 심청이 마냥 불쌍하기만 한 조국아. 초토의 시 10이었습니다. 예. 이연에 나오는 요 구절이 아주 아프게 와닿습니다. 예. 저기 모두 세기의 백정들. 이때 세기는 뭐 10세기, 19세기, 20세기 할 때 세기입니다. 이 세기의 백정들이 도마 위에 오른 고기 모양 너를 난도질하려는데 하늘은 왜 이다지도 무심만 하다더냐. 요 연이 아주 아프게 와닿습니다. 예. 이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특히 미소 냉전의 구도 속에서 백정을 열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정들의 손에 난도질 당하는 이 조국의 이 슬픈 표정들을 심청이에게 의탁해서 가탁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원한이나 이런 증오들은 아직도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자유왕래가 정착되고 남북이 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면은 그리고 이 군사적 평화체제까지 구축된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이 시인이 통탄에 맞지 않았던 이 원한의 시간들을 조금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전협정의 날에 이 생각을 하면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구상 시인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간첩 조작 사건에 잠깐 연루됐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거리를 두면서 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시를 쓰고 에세이를 쓰고 하면서 1919년생이신데요. 예. 2004년까지 살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예. 독재 정권이 잘 길들였네요. 그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으니. 네, 아마 그 시인의 감성 안에서는 이 독재 정권에 대한 환멸이 대단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네. 그렇게 심하게 가혹 행위를 당하고 일종의 그 국가 폭력을 당한 거죠. 그렇죠. 국가 폭력을 당한 이후로 길들여진 거 아닙니까? 네. 개인에게는 참 아픈 역사이고 또 그렇게 침묵하게 된 개인사를 제가 비웃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정말 나쁜 시대에 험악한 삶을 사셨네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는 종교적인 구도의 시 세계로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구상 시인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은 예. 북쪽에서도 필화 사건을 겪고 깊은 환멸에 빠졌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남쪽에서도 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남북에서 공이 얼마나 깊은 고통을 체험해야 했겠습니까? 예. 아직 그 최인훈 선생이 쓴 광장의 명준이라는 인물이 생각나기도 해요. 예. 이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이용당해야 했던 그리고 결국은 제3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런 사람들은 뭐 소설의 인물이긴 하지만 여기 구상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시인 김수영도 그렇죠. 인민군에 있다가 예. 거제도 포롱수에 잡혀왔다가 거기서 당했던 정신적 외상들이 자기 시세계에 어떤 원형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분단의 고통들입니다. 정전이 아니네요. 예. 이 마음속의 내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루빨리 이 정전 체제가 그치고
평화 체제가 완성되면서 뭐 더 나아가서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완전히 식히는 그런 시대를 함께 또 갈망해 보겠습니다. 네,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중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러시아라는,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이 있어서 아마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길로 가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영속 식민지 체제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적폐의 청산을 위해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심합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새로운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이러다가 박근혜도 풀어주겠습니다. 최고 권력자답게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검찰 고위 인사도 새롭게 단행했으니 다음은 사법부 차례지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9월까지던가요. 이번에 조윤선한테 무죄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아니 이유미 개인적 일탈 사건에 배당해 주십시오. 이용주가 유죄 판결 받으면 우리 타격 너무 심합니다. 황병헌 판사가 무죄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해서 대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끌고 돌진한 정모 씨 기억하시죠? 그분한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희연 판사로 부탁합니다. 조희연 판사, 권력자한테는 관대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당도 권력을 다시 쥐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꼴찌를 탈출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4.9%로 나왔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75%가 나왔습니다. 슈퍼리치 증세, 명예과세, 여기에 힘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로 기업인들 초대했던데 불러다 놓고 조인트 깐 거 아닙니까? 세금 더 내라고 말입니다. 국내산 수제 맥주 마시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인트, 이런 거는 MB가 잘하던 거 아닌가요? 참모한테 재떨리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또 MB 아바타, 이거 운운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추경 표결에 불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2007년에는 이명박을 지지했습니다. 당신 당에 있는 이용득이야말로 MB 아바타입니다. 이용득, 이 용득, 득도, 내부의 적, 내부 종질, 이제 익숙합니다. 득도의 경지에 다다른 거지요. 자, 이용득의 득에서 득도, 대통령님이 끝말잇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안 대표님 이어가시죠. 득도라고 했습니까? 도주, 이용주는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만약 구속이라도 시킨다면 이건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이 도주라고 했습니까? 도주, 주동이. 대선 기간에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의 조작 녹취 파일을 복수의 사람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요. 지금 주둥이라고 했습니까? 이시영, 저보다는 이명박한테 쌓인 감정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이시영을 터십시오. 고영태가 이명박 아들 이시영하고 친했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 고영태가 모든 걸 밝혀주지 않겠습니까? 이시형이라 형제의 난 MB 아바타가 지가 살려고 MB 아들을 팔다니 이게 바로 형제의 난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싸움은 역시 개싸움이 제일 재미있어요. 아이고,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개싸움이라니, 이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형제의 난형 난제.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란 말입니까?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자유한국당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하는데 바른정당 갔다 온 김성태 한 명 빼고 자유당 의원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난영난제 재산날, 오늘이 한 대표 재산날이죠. 우리 자유당을 적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최순실 재산몰수법 절반 의원이 불참한 국민의당은 절반은 적폐겠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부터 해갖고 절반이 불참했어요. 새끼야! 우리는 당론대로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거라고. 이재용보다 부자인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는 거야말로 슈퍼리치 증세가 맞잖아. 아이고. 그렇게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발목 잡는다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재산날의 날로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뉴스 포렌데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0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김현종 교수는 참여정부에서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지요.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김현종 전 본부장의 내정설이 보도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참여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정부는 임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은 김현종 전 본부장의 내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08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54%는 김현종 전 본부장이 적임자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김현종 전 본부장은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의견은 46%였습니다. 한편 정부 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킬리크스는 미국 국무부의 외교 문서를 폭로했는데요. 문서에는 한미 FTA 협상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전 본부장은 국익을 위해서는 상대 국가에 허위 정보를 흘릴 수 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네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보기 가운데 YTN 대주주인 공기업, 이곳이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한국마사회였습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신간도서 청년사의 꿈을 묻다를 선물해드립니다. 이 책은 이완배 기자가 속한 대표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에서 펴낸 신간인데요. 신음하는 청춘들의 고민과 희망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2030 청년들의 모임 바꿈 청년 네트워크 회원 42명이 저자로 참여했는데요. 청년사의 꿈을 묻다는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우리 사회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사의 꿈을 묻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와 함께 프리미엄 생균을 배합한 유산균제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도 보내드립니다.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다는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듀폰 다니스코사의 특허받은 균주로 만들어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증강에도 효과가 좋은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는 포털 사이트에서 KY팜을 검색해주세요. 다른 한 분에게는 상쾌한 아침을 위한 애주가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술친굼,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 드립니다. 단순한 몸매 보정 속옷이 아니라 뒤틀린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몸매와 자세를 함께 보정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 머문빌리지.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해드립니다. 당첨자 딸기 416님.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다는 말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지들이 올린 담뱃값을 이제 서민을 위해 내린다 합니다. 6277님, 노종면 기자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김엄마가 있어 다행입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에게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 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기억의 억이었는데요. 당첨자 중고품님, 끝말잇기는 억장. 적폐들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소개합니다. 전교조 합법화님, 노종면 기자가 사장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네요. 언론 적피해를 청산해 깨끗한 언론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네, 신바람 이용성님, 담뱃값 인하를 언급하는 자유한국당의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말씀대로 대국민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챔프님,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효과로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조세 개혁은 그 양극간을 줄이는 출발입니다. 살구와 다래님, 자유한국당이 서민감세라며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원을 트라우마가 복지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하려는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동시에 국민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갈라치려는 사악한 셈법도 숨어 있습니다. 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상당한 안목을 갖고 계시네요. 김용민 브리핑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31일 월요일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